이번 시간에는 유동화 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이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유동화 증권은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유동화 거래들은 유동화 증권이 얼마나 유익한 금융상품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들입니다. 반면 CDO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자본시장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글로벌 파이낸셜 크런치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것을 보면 또 유동화 증권이 얼마나 위험한 금융상품인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좋은 면을 먼저 살펴보고 나쁜 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선 유동화 증권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어떤 착한 역할을 하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 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이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효자 노릇을 하였는지는 자산 유동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첫 시간에 이미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97년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97년 자산관리공사가 잔뜩 떠안았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유동화법의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유동화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파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의 처리와 외화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자산유동화법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셈입니다. 엄청난 물량의 부실채권이라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자산유동화법의 기능을 그걸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자산유동화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각종 목적으로 자산유동화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높은 부채 비율로 고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 증권, 즉 ABS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ABS의 경우에는 그 자산 보유자가 조달하는 자금은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대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니까 재무제표의 부채로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더 이상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부채 비율이 확 내려가는 효과까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기업의 부채 비율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신용이 우량한 기업들은 담보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담보보 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채권이나 할부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으면 사실 은행으로부터 차입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은 매출채권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 해서 유동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유동화로 인해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이용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대 발행된 프라이머리 CBO에 관해서 살펴보죠. 자,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는 발행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자기 이름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들은 종금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보증을 해서 보증부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종금사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살아남은 금융기관들도 이제부터는 이 중소기업의 보증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사채 발행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죠. 가뜩이나 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중소기업들은 사실 재정난을 겪고 있고요. 자금 조달이 너무 힘들어졌는데 이게 그전에 되던 사채 발행까지 안 되니 정말 죽으라는 셈이죠. 이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동화증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지원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를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에 열거된 자산 보유자에 해당되어야만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자산 보유자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산 보유자 자격이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 제2조 2호 범목 및 시행령 제2조 2호를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산 보유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바로 그 당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CBO 발행은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하고 이 사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모두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인수한 사채를 유동화 자산으로 해서 그 CBO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CBO를 시장에서는 프라이머리 CBO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프라이머리 CBO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충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고 있던 2002년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가계 신용카드 대출 대량 부실화 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2002년 초부터 시작되어 2003년까지 약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뜨리며 한국 경제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로 거의 결단이 날 뻔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종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탈세 역시 규제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완화되었죠. 신용카드 회사들도 이에 부응해서 당시 빠른 속도로 신용카드가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에 부적절한 사람들에게도 손쉽게 발급을 해줬다는 거죠. 왜일까요? 당연히 카드사들 간에 경쟁, 과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번화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다음에 사은품이나 기타 혜택으로 카드 신청을 권유하는 풍경이 많았고요. 연회비를 대납해주는 중개인들도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정규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도 신용카드가 남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의 카드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써버리고요. 만기에는 다른 카드로 또 빌려서 기존 대출을 막는 소위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결국 엄청난 물량의 카드 부실 채권이 양산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유동화증권이 구원투수로 등장하죠. 당시 카드사들이 보유한 엄청난 물량의 카드 부실 채권을 긴급하게 유동화해서 카드사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을 땡겨 쓸 수 있었고요. 이 긴급 자금 수요를 통해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만 LG카드는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제 미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준 모기지 뱅크들의 주택담보부 저당채권, 즉 모기지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뱅크들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모기지 뱅크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모기지 뱅크 몇 개 망해봤자 미국 경제는 감기도 안 걸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미국 금융당국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질병이 자본시장으로 넘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모기지 부실이 CDO를 타고서 순식간에 자본시장으로 넘어왔고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런치로 이어져 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허둥지둥하며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된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2007년, 8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막상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시장에서 따로따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왼쪽의 녹색 사각형이 부동산 시장이고요. 오른쪽의 노란색 사각형이 자본시장입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자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죠.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 빌려서 마구 또 집을 삽니다. 그래서 집값은 더 계속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빵 터질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왼쪽 노란 사각형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기지 은행의 대출은 소위 relationship lending이었기 때문에 만기까지 모기지 뱅크들이 모기지를 대부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유동화가 활성화되면서 소위 originate to distribute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모기지 시장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기지 뱅크가 부담하는 신용 위험이 대폭 감소해버렸죠. 자, 신용 위험이 감소하면은 대출하는데 무서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일단 빌려주고 보자는 식의 aggressive lending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빵 터지고 그러니까 이 폭탄은 양쪽의 두 시장에서 모두 다 폭발합니다. 자, 치명상은 누가 입었을까요? 자본시장이죠.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 당시에도 CDO의 위험이 예측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당시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에서 일하던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서프라임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한참 전부터 실제로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SEC는 신평사들에 대한 그 인베스티게이션 과정에서 이런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 당시에 그 CDO 그룹에서 일하던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 상급자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e sophisticated finance technique is now creating an even bigger monster called CDO market.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Let's hope we are all wealthy and retired by the time this house of cards falters. 결론은 폭탄 터지기 전에 빨리 한몫 챙겨서 튀자는 얘기 아닙니까? 소위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자율규제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척 프린스는 2007년 당시 시디그룹의 CEO를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2007년 7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the music stops in terms of liquidity, things will be complicated. But as long as the music is playing, you've got to get up and dance. We are still dancing.
지금 연주되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음악이 중단되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도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일어나서 춤을 춰야 한다. 돈 생기는 일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스스로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모기지 론은 에이전시 론과 non 에이전시 론으로 나뉩니다. 페니매나 프레디 맥의 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모기지 론을 에이전시 론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제 모기지 론을 non 에이전시 론이라고 합니다. 페니매와 프레디매는 MBS를 발행하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인데요. 민간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페니매는 정식 명칭이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으로서 미국 재무성이 Senior Preferred Stock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관이고요. 프레디매는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역시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MBS라는 것은 유동화 자산이 주택저당권부 대출 채권인 ABS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BS는 결국 ABS의 일종입니다. 이제 에이전시 론이 되기 위해서는 페니매나 프레디맥이 요구하는 게 피코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피코가 일단 1점 점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요건들도 있죠. 근데 이제 피코라는 것이 Fair Isaac Corporation이 개발한 모델을 이용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하는 건데요. 보통 350점에서 900점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 론이라는 것은 결국 페니매나 프레디맥에서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모기지 론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채무자들에게 대출된 거겠죠. 그래서 프라임 론 또는 컨포밍 론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면에 non-agency 론은 jumbo prime, R2A, subprime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jumbo prime의 경우에는 그 피코 점수는 프라임 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기존 대출 금액이요. 그게 페니매나 프레디맥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코 점수는 높지만 이미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배제하겠다. 이게 이제 점버 프라임이고요. 알트-A의 경우에는 대체로 프라임 대출의 신용도는 갖추고 있지만 프라임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그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소득 입증 서류가 부족하다든지 주택을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전히 프라임 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점버 프라임하고 RTA 경우만 해도 약간의 사소한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용도가 우량한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프라임 모기지는 이런 RTA도 안 되는 그 비우량 대출을 서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법령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서프라임이다. 그냥 이렇게 통상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론은 주로 모기지 뱅크가 취급해왔습니다. 이 모기지 뱅크라는 것은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모기지 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주은행, 스테이트 뱅크입니다. 모기지 뱅크는 뱅크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얘들은 은행이 아닙니다. 예수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뱅크의 주된 수입원은 대출 수수료하고 자산관리자 역할을 했을 때 받는 수수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뱅크란 주택담보대출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non-agency 론 중에서도 점버 프라임, R2A를 다 빼고 난 나머지 비우량 대출이니까 매우 위험한 상품입니다. 자, 위험한 상품은 이자율이 높지요. 그러니까 모기지 뱅크에게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담보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한 사실 부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한 20년 정도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수익에 눈이 멀어서 이제 이 버블이 깨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돌아섬으로써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일종의 타성이 생겨서 타성적인 대출을 한 겁니다. 게다가 서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한 MBS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그 모기지 뱅크의 사업 모델이 Originate to Distribute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어그레시브 랜딩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출하면 안 된다는 이 대출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모기지 뱅크라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시 LTV, Loan to Value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그 부실채권 문제는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생긴 부실채권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지었던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돼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을 위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그 모기지 뱅크가 없으니까 저축은행에서 많이 지급을 하는데요. 저축은행도 분명히 이거는 은행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축은행도 금감원의 LTV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서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되면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모기지 뱅크가 1차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전문금융기관이고 이들은 예금을 받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기지 뱅크 몇 개 망가지더라도 미국 경제는 정말 끄떡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그렇게까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온 것은 바로 CDO 때문입니다. CDO가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이시킨 후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에이전시 MBS란 모기지 론을 기초로 페니맥 또는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MBS를 말합니다. 모기지 뱅크가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모기지 론 중 페니맥 또는 프레디맥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위 프라임 모기지 론을 골라 페니맥 또는 프레디맥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프라임 모기지 론을 기초로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요.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MBS 인수 자금으로 모기지 뱅크에게 프라임 모기지 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페니맥이나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MBS를 금융시장에서는 통상 에이전시 MBS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MBS는 미국에서 꼭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자, 모기지 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모기지 뱅크는 예금을 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은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뱅크가 그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사채 등을 발행해서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채를 어느 정도 발행하고 나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은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 상황이 되면 모기지 뱅크들은 이미 대출한 모기지론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모아서 다시 추가 대출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모기지 론들은 보통 만기가 30년이고 이걸 매월 조금씩 나눠서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모기지 뱅크들이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모기지 뱅크들로서는 모기지 론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기지 론은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에게 모두 인기가 없는 금융상품입니다. 일단 단기 투자자들은 만기가 30년씩 되니까 만기가 너무 길어서 싫어합니다. 그럼 장기 투자자에게 팔면 되지 않냐? 그런데 미국의 모기지 론은 조기 상환 페널티가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한 프리페이먼트 옵션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없이 프리페이 가능한 구조에서는요.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면 바로 조기 상환 돌아버립니다. 싼 이자로 빌려서 기존의 모기지 론을 갚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모기지 론의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비싼데요. 모기지 론을 계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짜증나는 일이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프리페이 받은 자금으로 시장에서 다른 곳에 다시 투자하려면 결국은 이자가 싼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일반 대출 채권이 이게 시장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 팔기 어려운 상황인데 30년 만기의 프리페이먼트 옵션까지는 모기지 론은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기지 론은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금융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없는 모기지 론이지만 이것들을 집합으로 모아서 MBS를 발행하여 매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죠. MBS를 여러 트렌치로 나누어 발행하면 MBS 만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를 모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모기지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프리페이먼트 리스크인데 MBS를 발행하면 이 프리페이먼트는 전체 기초자산 풀 캐시플로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결국 각 투자자들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 부분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ABS를 이 구조를 짤 때요. 프리페이먼트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단기 MBS를 먼저 상환하는 구조로 가면 장기 투자자들은 프리페이먼트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직접 모기지 론에 투자한 경우와 비교한다면 프리페이먼트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MBS가 활성화되면 모기지 뱅크들이 서민들이 내 집 장만을 위해 대출한 자금이 만기까지 30년 동안 묶이지 않고 사실상 바로 회수되는 것과 동일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뱅크들은 최초의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계속 2차, 3차 추가적인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MBS가 활성화되면 동일한 자금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MBS는 서민들의 내 집 장만 자금을 지원해주는 매우 착한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MBS가 에이전시 MBS 발행에서 끝났다면 2007년 서프라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레디맥이나 페니맥에 팔지 못하는 모기지 론들은 결국 모기지 뱅크들이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뱅크들은 에이전시 론이 아닌 대출은 웬만하면 삼갈 수밖에 없고요.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 대출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소위 non-agency 모기지 론을 모기지 뱅크로부터 사서 MBS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뱅크들은 겁날 것이 없죠. 왜냐하면 non-agency 론이라 하더라도 인베스트먼트 뱅크에게 양도할 때까지 잠깐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non-agency mortgage 론을 이용한 MBS 발행이 늘어난 것이 바로 모기지 뱅크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서프라임 모기지 론을 마구 양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사들인 non-agency mortgage 론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이라서 그걸 그냥 풀으로 만들어 갖고 MBS를 발행하면 사실 non-payment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좋은 레이팅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일단 발행하는 MBS 트렌치를 여럿으로 쪼개고요. 이걸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조로 가져갔습니다. 유동화 증권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누어 지급 우선순위를 달리하게 되면 사실상 후순위 유동화 증권의 희생으로 선순위 유동화 증권의 상환을 보증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유동화 증권은 기초자산 집합 전체 신용등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non-agency 모기지 론으로 기초자산 집합을 구성하더라도 전보 프라임 론이나 아니면 RTI 모기지 론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 구조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선순위 MBS들은 트리플 A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초자산 집합에 전버 프라임이나 RTA보다는 서프라임만 섞이게 되면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 구조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선순위 MBS조차도 트리플 A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를 좀 주고 모노라인 인슈런스 컴퍼니들로 하여금 선순위 MBS를 보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트리플 A 등급을 확보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선순위 MBS를 파는 것입니다. 대신 이 투자자들은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MBS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이자는 싸게 주지요. 그 다음 중순위 MBS의 경우에는 대충 트리플 B로부터 B에 해당하는 레이팅을 받아서 대신에 이자는 조금 더 주고 어그레시브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팔리는 후순위 MBS들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이 후순위 증권은 지금 발행되는 세 종류 중에는 가장 위험이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은 제일 높습니다. 즉 위험은 다소 높지만 고수익 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서프라임이라 하더라도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서프라임이 안겨주는 고수익에 취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서 끝났더라면 다행일 텐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건 거래를 할 때는 이 정도 위험 감당할 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계정에 그 후순위 MBS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위험도 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장기간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은 자기 계정에 들고 있던 후순위 MBS를 활용해서 다시 유동화를 하는 깜찍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고유 계정에 잔뜩 보관하고 있던 후순위 MBS를 이용한 2차 유동화 거래가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CDO 발행입니다. CDO는 기본적으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가지고 있던 후순위 MBS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된 유동화 증권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산 집합을 몽땅 후순위 MBS로만 구성하면 사실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등급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에이전시 MBS도 좀 섞고 아니면 에이전시 MBS가 아니면 이제 non-agency mortgage loan으로 발행된 시니어 MBS도 좀 섞고 이렇게 해서 기초자산 집합의 신용도를 좀 끌어올립니다. 이걸로도 부족한 경우라면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노라인 인슈런스 컴퍼니의 지급 보증을 이용해서 선순위 CDO의 신용 등급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non-agency MBS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CDO는 낮은 이율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팔았고요. 중순위 CDO는 좀 더 높은 이율로 발행해서 시장에서 어그레시브한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순위 CDO는 IB들이 고유 계정에 보관을 합니다. 자,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3차 유동 거래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자기들의 고유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후순위 CDO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ABCP라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ABCP, 즉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단기엄이고요. 보통 만기는 3개월입니다. 그런데 MBS나 CDO는 아무리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발행하더라도 만기가 3개월짜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O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의 경우에는 ABCP 만기에 아직 기초자산 집합에서 회수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한 유동화 거래 구조를 그냥 이용하면 ABCP 만기에 그냥 디폴트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이번에는 ABCT의 경우에는 차환 발행을 해서 만기를 롤오버 시키는 매우 창의적인 거래 구조를 구하내냅니다. 즉 3개월 후에 도래하는 ABCP 만기에 맞춰
새로운 ABCP 시리즈를 발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의 ABCP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기초자산인 CDO의 만기 시까지 계속 롤오버를 통해서 만기를 연장해 나가다가 기초자산에서 자금이 회수되면 그걸로 ABCP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존 ABCP 상환을 위해 새로 발행한 ABCP가 시장에서 혹시라도 안 팔리거나 일부만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ABCP는 그냥 디폴트가 나고 말지요. 이런 위험을 안고서는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크레딧 라인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즉, 새로 발행한 ABCP가 만약에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경우에,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은행이 제공하는 크레딧 라인을 통해서 그 기존의 ABCP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SPC로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으로 기존의 ABCP를 상환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새로 발행한 ABCP 시리즈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 공여를 하는 그 상업은행으로 전이돼 버리죠. 이렇게 커머셜 뱅크들이 제공하는 크레딧 라인을 통해서 신용 등급을 끌어올린 ABCP들은 주로 그 MMF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ABCP의 주된 투자자들은 MMF들이었던 거죠. 결국 1차 유동화 거래인 MBS 발행을 기초자산인 모기지론이 부실화되면 MBS는 물론이고 2차 유동화 상품인 CDO, 3차 유동화 상품인 ABCP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들도 다 부실화되죠. 즉 최초 유동화의 기초자산인 non-agency 모기지론이 부실화되었을 때 그 위험은 이 과정에서 보증을 한 모노라인 인슈런스 컴퍼니와 크레딧 라인을 제공한 상업은행에게 전이되고요. 나아가 MBS, CDO, ABCP 투자자들에게도 전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위기의 특징은요. 대형 투자은행들이 위기의 중심에 있었고 자본시장형 투자상품인 MBS, CDO, ABCP 등이 기폭제가 되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하락이 위기의 1차적 진원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프라임 모게지를 언더라인 에셋으로 하는 MBS나 CDO, ABCP 등의 유통을 통해서 그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은 서프라임 모게지 직접 당사자인 모게지 뱅크들로부터 자본시장형 투자상품과 그 중개기관들 그리고 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품이 한순간에 확 꺼지면서 직접 당사자인 모기지 뱅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베스트먼트 뱅크, 모노라인 인슈런스 컴퍼니, 커머셜 뱅크, MMF 등과 같은 자본시장의 주역들이 두루두루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MBS 발행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모기지론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